동종 세계 최강 찐 국산 무기 전차 킬러 현궁 시련을 넘어 세계로 현궁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은 동종 세계 최강의 대전차 무기, 외국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찐 국산 무기 전차와 보병의 천적 관계를 바꾼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 현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발백중에 실전에서도 이미 1000여 발 이상이 사용되어 그 전투 효과가 검증되었고, 현재 K9, K2, FA50에 가려 널리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수천 발이 해외로 수출되었고, 현재 22개국 이상과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현궁이라는 이름을 꼭 집어 달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이 현궁의 개발 종료 회의가 어제 국가연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에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8년이 지난 이제서야 종결 회의를 하는 건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현궁의 영광 뒤에 어떠한 시련이 있었는지 그 비하인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초반에 러시아 기갑부대를 막아낸 것이 바로 미국의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었습니다. 2km 밖에서 스스로 날아가 전차의 취약한 부위인 상부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미사일인데요. 1억짜리 미사일 한 발로 40억짜리 러시아 전차를 잡아내고 단 한 명이 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성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제블린보다 성능이 우수한 대전차 무기가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현궁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홍보되었고, 특히 온라인상에는 사우디와 예멘 반군이 서로 현궁을 사용해 상대방 차량과 오토바이를 격파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만큼 실전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이 된 무기죠. 제 개인적으로 여태껏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 중에서 이 현궁이 지상전의 구도를 가장 획기적으로 바꾼 무기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무기는 그 무기가 상대할 상대방 무기에 맞춰 그 성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했거든요. 기관총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가 개발되자 전차를 공격할 대전차 무기가 개발되었고, 그 대전차 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전차의 장갑이 더 두꺼워지고, 그러면 더 강력한 대전차 무기를 만들고, 그러면 또 전차는 반응장갑, 능동방어 체계 등으로 방어력을 또 향상시키죠. 무기 상호 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 간에 웬만하면 천적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병의 천적은 기갑이고, 기갑의 천적은 항공이고, 항공의 천적은 방공인 구도는 잘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현궁은 다릅니다. 기존의 보병이 보유한 대전차 무기는 전차를 공격한다기보다 전차로부터 보병을 방어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대대급 화기인 90mm 무반동총이 사거리 400m의 관통력이 겨우 300mm입니다. 연대급 화기인 106mm 무반동총은 사거리 1km의 관통력이 겨우 400mm입니다. 전차가 사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몰래 숨어 있어야 하고, 정말 어렵게 쏴서 적 전차를 정확히 맞췄는데 파괴되기는커녕 그냥 외부에 스크래치만 약간 줄 뿐입니다. 그런데 사격할 때 후폭풍을 이미 일으켜서 사수 위치는 노출되었고, 그 위치로 전차의 포신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사수는 목숨 걸고 전차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What? 그나마 사단급의 사거리 3km, 최대 1000mm를 관통하는 토우가 있긴 하지만 사단의 1계중대 규모뿐이고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선 유도 방식이라서 명중률과 생존성도 떨어집니다. 미사일이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 사수가 전차를 계속 조준하고 있어야 하고, 비행 도중에 유선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미사일은 바닥으로 그대로 내려 꽂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는 불발료도 굉장히 많다 하고요. 그래서 보병 입장에서는 눈앞에 전차가 나타나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냥 멘붕입니다. 전차를 어찌할 무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궁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2.5km라서 전차포 사거리 밖에서 쏩니다. 게다가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서 조준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미사일 스스로가 전차를 찾아갑니다. 사수는 저 멀리서 쏘고 바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죠. 게다가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주탄두 관통력만 해도 900mm가 넘어서 웬만한 전차는 그냥 뚫어버리는데 여기에 텐덤 탄두도 적용했습니다. 선구 탄두가 반응 장갑을 걷어내고 그 다음 주탄두가 주장갑을 관통하죠. 거기에 더해 탑어택 방식도 적용했습니다. 전차의 장갑이 가장 얇은 상부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현궁 한 발이면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전차 한 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차가 현궁을 방어하려면 적외선 차폐 연막탄이나 능동방어 체계로 방어해야 하는데 전차의 연막탄 수량에는 한계가 있고 능동방어 체계는 주변 아군에 피해를 주고 아직 실효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궁이 한 발 쏴서 전차가 방어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한 발 쏘면 되고 그것도 방어하면 다시 한 발 더 쏘면 됩니다. 1억짜리 미사일 서너 발이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차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궁은 전차 사거리 밖에서 쏘는 거라 서로 치고받는 게 아니라 현궁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전차는 일방적으로 방어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병 입장에서 더 이상 전차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해볼 만한 존재가 된 거고요. 오히려 전차가 방어력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전차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차와 보병의 일방적 천적 관계가 변했다는 것뿐이지 전차는 여전히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현궁 개발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궁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사진은 현궁 내부 구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궁의 내부 구성품 모두가 국산품이라는 겁니다. 현재 K방산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전차, 장갑차, 공격기는 엔진 등 일부가 수입 완제품이라서 해외로 수출할 때 원제자 국가의 수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현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팔고 싶으면 우리가 결정해서 팔면 됩니다. 진정한 찐 국산 무기인 거죠. 그만큼 개발 목표가 도전적이었고 실제 개발관에 상당히 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었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이 미사일의 눈인 탐색기인데요. 이 탐색기는 전차가 발산하는 열을 탐지하여 추적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전차의 열을 추적한다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추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인위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게 비행기밖에 없으니까 열을 추적하면 그게 비행기거든요. 하지만 땅 위에서는 열을 내뿜는 게 전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건물, 굴뚝 모두가 열을 내고 심지어 태양열을 받은 아스팔트 도로도 상당한 열을 내뿜습니다. 이 많은 열 중에서 전차를 골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열원을 추적하는 대공 미사일과 달리 현궁에서는 전차의 열 이미지를 추적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라는 것은 전차의 움직임에 따라 형상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전차의 옆면을 보고 조준했는데 전차가 정면으로 방향을 틀면 그 모양이 달라지고 전차가 기동간에 나무나 건물 등에 가려지는 경우도 생기고 전차가 가만히 있는다 해도 미사일 자체의 위치와 고도가 변하기 때문에 전차의 형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추적 기술은 그만큼 쉽지가 않았는데 이것을 국내 기술로 달성한 거죠. 그리고 이 탐색기가 전차의 열을 검출하려면 검출 소자 자체가 영하 17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전차가 나타났을 때 바로 사격해야 하므로 불과 수초 이내에 영하 170도까지 급속히 냉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탐색기 안에는 JT 냉각기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정말 어렵게 국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선구탄두라는 게 있고 주탄두가 있잖아요. 다들 텐덤 탄두라고 잘 알고 계신데 앞에 선구탄두는 반응장갑을 기폭시켜서 선 제거하고 뒤에 있는 주탄두가 전차의 장갑을 뚫게 됩니다. 여기서 주탄두의 관통력이 900mm입니다.
일반적으로 탄도의 관통력은 직경이 커질수록 커지는데 앞서 말했듯이 현궁은 휴대용으로 만든 것이라서 직경을 무조건 크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직경은 작으면서 관통력을 높이는 도전이 필요했고, 당시 일반적으로 직경 대비 관통력이 7CD였는데 현궁은 이걸 9로 높이는 도전을 하였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정말 수없이 많은 시제품을 제작하여 도전과 실패를 거듭했고, 개발 후반부에야 극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열전지라고 있잖아요. 미사일은 대부분 장기간 보관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전지를 쓰게 되면 자가방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방전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에는 자가방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양극과 음극 사이에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발사할 때만 고온의 열을 가해 고체를 액체로 바꿔 전원을 공급하는 열전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모두 수입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후미를 보면 사출 모터라고 있잖아요. 사출이란 쏘아 보낸다라는 의미인데, 이 사출 모터는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쏘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현궁의 발사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현궁은 사격하게 되면 푹 소리와 함께 발사관 밖으로 미사일이 먼저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염이 뻗어나오면서 날아갑니다. 이걸 소프트 런치라고 하는데, 이건 후폭풍에 의한 아군 피해를 방지하고 실내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소프트 런치 방식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도전적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유도탄 체계 설계인데요. 수없이 많은 구성품의 스펙을 조율하고 하나의 미사일 안에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최적화해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개발 기간 내에 0.1mm의 길이와 0.1g의 무게와의 사투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다는 감탄이 절로 나오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현궁 개발자들을 제일 힘들게 한 것은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술적 도전이야 당연히 엔지니어의 사명이고 달성해야 할 성과인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답니다. 일단 국가연과 방산업체 개발자가 개발이 시작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을 제자리를 지킨 반면, 방사청 IPT는 팀장부터 그 사이 4번 바뀌었습니다. 방사청 IPT가 바뀌면 국가연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진행된 추진 경과를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설명했는데, 개발 기간 동안 무려 4번을 되풀이한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져 전임자가 이전에 결정한 사항에 의문을 갖거나 부정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별탈 없이 지났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답니다. 아예 현궁 개발 추진 경과를 부정하고 무조건 트집을 잡았다고 하네요. 한 번은 100여 명이 모이는 지방회의에서 회의 테이블 상석에 IPT 팀장과 국가연 사업단장 자리가 나란히 놓여 준비되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회의를 취소하고 상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현궁 사업에 대한 감사를 상당히 많이 의뢰를 하셨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방사청 자체 감사에는 자발적 클리닉이란 감사 종류가 있습니다. 법 규정의 적용 또는 의사결정 등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부서 스스로가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고, 이때의 처분은 감경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형량을 감해줄 테니 자수하라는 거죠. 근데 실제 제 잘못에 대해 감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이 자발적 클리닉이지 제살 깎기까지 하면서 자아 비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남용되냐면, 자기가 새롭게 어떤 팀에 부임을 해요. 그런데 전임자가 해온 업무를 인수받다 보니까 왠지 나한테 불똥이 튈 것 같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 감사를 의뢰합니다. 남이 해온 일에 덤태기 쓰기 싫다는 거죠. 결국 자발적 클리닉이란 해당 부서 스스로가 감사를 의뢰한다지만 실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약간 내부 고발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분은 현궁 사업에 대한 감사를 상당히 많이 의뢰하셨습니다. 탄도의 관통력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감사를 의뢰하고,
국가연에서 소형 전술 차량 수정 계약을 하니까 단가를 부풀린 것 아니냐며 감사. 현궁 시뮬레이터 개발을 할 때 계약 근거가 없다며 감사. 현궁과 K-21 장갑차의 연동 계획이 없다고 감사. 심지어 방사청이 합참과 협의해야 할 양산탄 수량 문제까지 감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본인이 보직되기 이전에 전임자들이 결정해 놓은 것들이고요. IPT의 역할이 국가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 통제인데 일단 감사부터 무조건 요청하고 보는 거죠. 이걸 예로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국방부, 합참, 육군 등 모두가 모여 버스를 대절해 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후임자가 새로 와서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은 KTX가 더 빠른데 왜 버스를 선택했는지 의심을 하고 혹시나 이전 사람들이 버스 업체랑 결탁한 건 아닌지 감사를 의뢰하는 식이죠. 이게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모두 잘못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그로 인해 수년간 국가연과 방산업체 개발자들이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조사받고 해명하느라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4년에 방산비리가 온 국민이 화두가 되어 방산비리 합수단이 생겼고 그 합수단에서는 기존 감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위법사항을 다시 찾아내기 시작했고 현궁이 합수단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방산비리 합수단에서는 국가연 현궁사업단과 LIG 넥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궁 시험관에 사용하는 전차 조종모듈과 계측 센서 납품관에 신품이 아니라 재생품이 납품됐고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갔다는 의혹이었죠. 이 의혹은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묵묵히 연구만을 수행했던 엔지니어 한 분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검찰 조사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현궁사업은 예산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다는 의혹으로 다시 한번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무혐의가 되었고 소형 전술 차량 수정 계약에서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다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정말 많은 연구원분들이 고초를 겪었는데요. 억울함에 대한 분노와 슬픔, 자괴감을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연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무기 개발에만 전념할 때 다른 한쪽에서 제 한몸 건사하겠다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모두를 매도한 사람에 대한 분을 여전히 사귀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2015년에 성공적으로 현궁을 개발해 놓고도 그동안 성공을 자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이제서야 다 같이 모여 그동안의 시련과 아픔을 되돌아보고 공식적으로 개발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강산이 거의 2번 변해가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보게 되어 뭉클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딛고 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로 탄생한 현궁은 현재 해외에 6,000발 이상이 수출되었고요. 그중 1,000발 이상이 실전에서 사용되어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5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 22개국에서 구매 의향을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동종 최강의 대전차 무기, 무엇보다 뼛속부터 국산품이라서 외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 찐 국산 무기. 그래서 앞으로 현궁은 K방산의 수출을 다시 한번 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육군 보병 개개인이 고귀한 생명을 지켜주는 현궁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궁을 탄생시킨 정부, 국가연, 방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를 대신에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